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 중 AMD 업스케일링 기술인 FSR 2.0 버전 공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AMD가 이번에 공개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FSR 2.0과 RSR이 있는데, RSR은 최신 아드레날린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FSR 2.0은 지원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를 지원하는 게임이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AMD는 FSR 2.0이 PC뿐만 아니라 앞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그리고 엔비디아 GTX 10 시리즈 및 AMD 그래픽카드에서 구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SR 2.0은 엔비디아 DLSS 2.0을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 AMD가 밝힌 바로는 FSR 2.0을 적용시키는 데는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만큼 FSR 2.0 미지원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 없이 빠르게 기능 적용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AMD의 FSR 2.0이 적용되는 첫 게임은 2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데스루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연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게이머들이 이전 세대 그래픽 제품에 비해 데스크탑 버전의 암페어 제품은 평균 $300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제품 ASP, 그러니까 Average Selling Price,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3%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내용은 지난 5년간 매년 5천만 명 수준의 신규 게이머들이 유입되고 있고, 이는 그래픽카드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발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판매량 증가는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그쵸. 과연 이게 게이머들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그동안 출시한 제품들의 MSRP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공개한 ASP 증가 및 암페어 제품 구입에 지출하게 되는 $300 추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분명 발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발표 내용을 미뤄봤을 때 그동안 엔비디아가 GPU 공급 가격을 계속 인상해 왔었다라는 소식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근 몇 년간 게이머들이 그래픽카드 구입에 있어서 과연 $300만 추가 지출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게이머들의 증가와 게임 시장의 증가, 그로 인한 그래픽카드 매출의 상승으로 보는 건 뭔가 너무 좀 포장이 잘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실은 그래픽카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얼마 전 GTC를 시작을 했고 젠슨왕 회장의 키노트도 있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TSMC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차세대 AI 및 데이터 센터용 호퍼 아키텍처의 공개와 함께 해당 아키텍처 기반으로 제작된 H100을 공개했습니다. 이 H100은 이전 세대 A100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H100 is the first PCI Express Gen 5 GPU and the first HBM3 GPU. A single H100 sustains 40 terabits per second of I/O bandwidth. To put it in perspective, 20 H100s can sustain the equivalent of the entire world's internet traffic. 기존 A100과의 차이점으로 본다면 향상된 성능 외에도 확장성과 연결성,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처리 성능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엔비디아의 기술 및 관련 제품들로 구성된 생태계 구성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활용되는 제품이고, 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의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A100도 굉장히 고성능을 자랑했었지만 이후 AMD에서 새로운 에피 프로세서와 인스틱트 가속기 등을 공개하면서 A100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H100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 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GTC 키노트에서 H100을 공개했고 이후 그동안 조용했었던 그레이스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에 공개했었던 그레이스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를 2개 사용한 슈퍼칩 패키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최근 애플이 M1 울트라를 공개할 때 봤던 빅칩 2개를 연결해서 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개념과 동일한데요.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칩 2개를 연결하고 이 연결에 있어서 새로운 NVLink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전합니다. 자, 어쨌든 그레이스 칩과 더불어 H100의 통합 구성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막강한 연상 능력을 지닌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기존 슈퍼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연산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질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다양성과 이중화로 공급 기반을 확장하는 겁니다. 칩에서 혹은 기판에서 또는 시스템 계층에서 이 노드를 다양화했고 파운드리를 다양화했습니다. 인텔은 우리에게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엔비디아는 인텔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단 젠슨왕은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파운드리 논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기술을 조정해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해야 하고 운영 프로세서와 두 회사 간의 성격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긴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젠슨왕의 대답에 대해서 인텔도 이제 GPU 생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인텔과 우리는 오랜 시간 협력을 해왔으며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인텔과 AMD 모두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밀과 매우 선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하에서 서로의 로드맵을 공유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깊이 협력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MD CPU가 아니었다면 DGX를 출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인텔 CPU와 다른 회사들이 없었다면 HGX도 출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옴니버스 컴퓨터에 인텔 CPU가 없었다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언론과의 질응답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를 통한 생산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 해당 발표 이후 인텔의 주가는 상승했고요. 만약 인텔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파운드리로 채택된다면 엔비디아의 주력 파운드리는 TSMC와 인텔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네, 참. 얼마 전 엔비디아를 해킹하고 그 후에 삼성전자도 해킹했던 해킹그룹 랩서스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해킹했습니다. 해당 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해킹함으로써 빙 관련 소스코드의 90% 그리고 코타나 소스코드의 약 45%를 포함한 250개 이상의 프로젝터 데이터가 포함된 9GB 용량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해킹 관련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랩서스가 이번에는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할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정도면 이제는 대체 왜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지가 궁금해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패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창이 강력한 건지 어쨌든 대단하네요. RTX 3090 Ti는 3월 29일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일이 거의 임박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3090 Ti 관련 소식들이 최근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RTX 3090 Ti는 PCI Express Gen 5 유형의 전원 커넥터가 구현된다고 합니다. 유출된 갤럭시의 RTX 3090 Ti 이미지를 보면 전원 커넥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TDP 450W로 알려진 RTX 3090 Ti는 이 커넥터를 통해서 싱글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이 사용 중인 파워에서 이 케이블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8핀 3개 연결을 지원하는 케이블 어댑터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3090 Ti에서 커넥터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 RTX 40 시리즈에서는 바뀐 커넥터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파워를 교체하기는 무리겠죠. 이런 형식으로 당분간 케이블 어댑터를 사용하다가 서서히 전환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RTX 3090 Ti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RTX 3090 Ti 관련 업계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RTX 3090 Ti는 수량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극소량 공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도 3090 Ti 샘플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업체마다 한 대 정도만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극소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대 들어온 거는 전파 인증 받고 리뷰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만큼 카드가 귀합니다. 또한 3090 Ti 발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역시나 발열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의 경우는 테스트 시 온도가 80도 중후반대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80도대 온도는 RTX 20 시리즈에서 슈퍼 라인업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보기 힘들었던 온도대인데요. 그만큼 상당히 뜨거워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레퍼 제품들의 경우는 쿨링 솔루션이 좋을 경우 평균 70도 중후반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뭐 온도를 떠나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열판이라든지 쿨링팬 회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자, 제가 최근 입수한 모 브랜드의 그래픽카드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방열판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발열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크고 두껍고 무겁고 뜨거운 이 녀석,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도 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본다면 이건 그냥 순수하게 제 예측인데 한 300만 원대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이제 거의 회복 다 했는데 아직 목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아무래도 좀 돌아오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영상 시청에 부득이하게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양해해주세요. 빨리 목소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3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DJ님께서 3월 17일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영상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운 거위님께서도 17일에 생일이셨다고 하시네요. 생일날 토스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토스를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뭔가 사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 구입하셨죠? 자, 그리고 일본어님께서 뭡니까 이게 17일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이 일본어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건 무슨 단어입니까? 자, 여튼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3월에 뭔가 결판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예, 좀 알려주세요. 자, 또 진통제님께서도 17일에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18일 정찬웅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영상에 대해서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자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19일 문마루님께서도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이제 구입을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클립마스터님께서 19일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생일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영업을 하시나 봐요.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이제 아마 좀 슬슬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잘 될 겁니다. 자, 19일 동민님도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생일 잘 보내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또 19일 살쾡이님이 소집 해제까지 222일 남았다고 하십니다. 아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22 하니까 얼마 전 임진록이 생각나는데 여튼 화이팅 할게요. 자, 양시훈님도 19일 생일이셨다고 하십니다. 생일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네. 자, 아마도 이 영상이 제가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뉴스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이사를 미뤘었는데 27일 일요일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26일부터 29일까지는 작업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회복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영상 보시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세요. 자, 저는 이사 잘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